안녕하세요. 이번의 이야기는 오랜만에 속이 빈 지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긴 여정이 될지 어떨지 아니면 이번 편으로 끝날지 알 수 없으나 그럼 일단 시작해보겠습니다. 극지방 너머의 신비한 땅에서 리차드 버드 제독이 했던 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리적인 발견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비행 접시의 진정한 기원을 알린 걸까요? 북극과 남극 너머 지구에 움푹 들어간 그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는 미래의 탐험가들에게 소중한 진술로 여겨지고 있는 이야기를 남긴 버드 제독. 그는 북극 너머 1700마일의 역사적인 비행과 남극 너머 2300마일가량의 그곳 탐험을 반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새로운 미지의 영토에 진입할 사람이었고 숲과 산, 호수, 그리고 식물과 동물들로 구성된 지구상 그 어떤 곳보다 커다란 면적의 광대한 육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버드 제독이 처음 발견하기 전까지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고 여겨지고 있는 이러한 신 대륙에 최초로 도착한 비행사는 역사의 새로운 콜럼버스로 기록될 것이었고 콜럼버스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콜럼버스는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버드 제독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나오는 진술들을 비롯하여 앞으로 제공하게 될 모든 이야기들은 과학적인 발견과 알려진 생리학적 사실, 그리고 발견된 고대 문헌에 대한 참고 문헌들을 모두 기초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세상에는 과학자들이 인정하지 않거나 감히 하지도 않는 비행 접시와 다른 이상한 현상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권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 세상에는 모든 진실을 말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설령 진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특히 교육받은 과학자와 높고 강력한 권위의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향후 미래에 점차적으로 정부는 무너질 것이고 돈과 신용은 모두 사라지고 완전한 혼란이 일어날 것이며 높은 지위의 대부분의 개인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망가질 것입니다. 오늘날의 진실은 매우 희귀한 특성처럼 다뤄지고 있는데 사기적인 문명에서 거의 만나지 못하는 낯선 것들이어서 결코 자유롭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것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또한 종교나 건강, 그리고 화폐 시스템은 물론 사고 파는 장사꾼 같은 정치 등에 대한 진실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는 더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의 목적은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 달리는 사람들은 그들이 볼 수 있는 계몽적인 책들이 매일같이 사람들이 보고 듣고 믿고 있는 그러한 숟가락으로 떠먹이는 듯한 편파적인 뉴스보다 사실 마음먹고 찾아볼 수만 있다면 훨씬 더 그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57년 11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이자 과학자가 자신의 중요한 연구를 중단시키고 자신의 발견을 훔치고 그것을 발견한 자를 죽이려는 그러한 불법적인 가처분 명령에 저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러한 혐의로 체포되고 수감된 이후 그가 있던 미국 연방교도소에서 사망했던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은 빌헬름 라이히 박사였습니다. 이것은 연방기관과 법원을 이용하여 이 지구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치고 물리학과 의학 그리고 사회학에서 중요한 발견을 알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던 신중하게 은폐된 공모자들이 무려 10년 이상 진행해왔었던 그런 라이 박사에 대한 괴롭힘과 박해의 정점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발견은 모든 인류에게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으며 모든 선량한 남녀가 추구하고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가처분 명령에서 언급된 그의 장치는 그가 발견한 소위 오르곤 에너지 축적기로서 그의 발명품이었는데 고인이 된 시어도어 울프 박사는 그것을 의학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단일한 발견이라고 극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FDA는 전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의사와 과학자 수십 명이 비렐름 라이 박사의 발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복제하거나 검증하고 출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출판물 및 문서화된 검증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금지하고 불태우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이 책들은 어떤 종류의 치료법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FDA는 이것이 잘못된 상표 또는 잘못된 라벨링을 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라이 박사의 공개적인 실험 결과는 혁신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상업적인 이익과 특히 약물 산업 그리고 전력 회사 등을 즉시 위협하고 있었고 이러한 발견을 죽이고 없애기 위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마치 크레비오젠과 다른 암 치료법 등이 사라지고 묻혔던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을 받아들이든 그것을 거부하든 간에 그건 오직 여러분들의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야기에 많은 반응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께 새로운 지식을 열어줄 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학교나 대중 매체를 통해서 알 수 없는 것들 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 우선 UFO와 정부 비밀에 대한 것입니다. 과거 용감할 만큼 직설적인 라디오 및 텔레비전 해설가였던 프랭크 에드워즈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UFO에 대한 비밀 명령은 위에서 내려옵니다. 공군은 단순히 희생양일 뿐입니다. 라고 말이죠. UFO학 분야에 뛰어난 선구자였던 에드워즈는 오랫동안 공식적인 검열과 UFO와 관련된 사실들을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는 그런 행위를 폭로하기 위한 운동을 마치 십자군처럼 펼쳐왔습니다. 에드워즈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가 표현한 의견에 동의할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출처에서 나온 그러한 폭로들은 당시 그의 결론을 실질적으로 확증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생각들을 염두에 두고 독자가 제공했던 정보와 여러 가지를 고려하기 위해서 사실을 모았습니다. 당시 수년 동안 많은 UFO 조사관들은 공군이 UFO와 관련된 사실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자신들만 아는 비밀스러운 그런 이유들로 많은 사실들을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당시 몇 년 동안 인쇄본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견 몇 가지를 인용을 해보자면 1958년 매사추세츠주 뉴 베드포드의 스탠다드 타임즈 워싱턴 지국의 버클리 그리핀은 그 신문에 훌륭한 일련의 기사를 썼는데 그중 하나의 제목이 UFO에 대한 국방부의 검열은 효과적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그 기사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군사 조직이 UFO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독점하고 이에 대한 대중의 지식을 심각하게 방해할 권리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공군은 자체적인 답변을 가지고 있었다. 규정 200-2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미국 상공의 UFO에 대한 공군의 조사 및 분석은 미국 방위에 대한 공군의 책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나중에 200-2에서 UFO는 미국 안보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으로 나열된다. 하지만 왜 그리고 어째서 공군은 UFO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끈질기게 비밀을 유지할까? 이러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질문에는 확실한 답이 없다. CIA는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FBI는 개별 사례에서 각각의 상황에 관심을 보였다. 그런데 두 기관 모두 대중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게다가 국가안보위원회도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원 상임조사소위원회 직원들은 UFO 공군 문제에 대한 연구를 했으나 더 이상 공개적으로는 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청문회를 공개든 비공개든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의외의 모든 조사에 대해서 진지하고 신중하게 맞서고 있는 공군의 승리였다. 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인 1958년 후반에
존 레스터의 또 다른 훌륭한 기사 시리즈가 뉴요크 스타 레저에 실린 적이 있었는데 다음은 관련 발췌물입니다. 정부 직원들이 신비한 물체를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는 뉴스 기사는 어제 비행 접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 중 하나로 환영받았다. 공중현상에 대한 국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도널드 키오 소령은 이렇게 말했다. 신문에 공개된 내용은 우리 조사위원회가 알고 있던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즉 비행 접시가 실제로 존재하며 지능적으로 조종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고급 관찰자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남긴 은퇴한 해군 장교인 키오는 스타비콘의 이번 공개는 대중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는 공식적인 검열을 없애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군과 중앙정보국은 미국 국민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결정할 때까지 모든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고 있다. 공군 고위 정보요원이 내린 한 가지 결론은 미확인 비행물체가 행성 간 이동수단이라는 것이다. 라는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키오의 UFO 조사자 1963년 1월과 2월 호에서는 뉴스 관리에 관련된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는 하원 정부 정보소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존 모스 의원의 성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명은 워싱턴 월드에 실렸고 모스는 거기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국방부 수준에서 정보 추적을 위해서 더 엄격한 통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의 정보 담당자는 복화술사의 인형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은 알 권리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모스 의원은 국립정보보호센터에 자신의 위원회가 특정 UFO 보고나 그런 문서를 비밀로 유지했다는 증거를 조사할 권한은 있지만 UFO 검열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를 조사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호 소령은 1950년 트루 매거진 1월호에서 이 주제에 대한 첫 번째 기사를 게재하기 이전부터도 비행 접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믿음을 확고히 고수해왔다고 덧붙여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CIA가 UFO 비밀 사진에 관련이 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유명한 UFO 조사관이었던 레오나드 스트링필드가 쓴 책 인사이드 소스 포스트 3-0 블루라는 책의 한 단락에 들어있습니다. 그의 책 42페이지에서 스트링필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진술 자체는 워싱턴의 어떤 최고기관의 ADC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ADC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가처분 명령을 사용하여 UFO 주제에 대한 최고 수준의 보안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의 변호사는 그 소송을 기각하자고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공군 비행 접시 파일은 최고 수준의 보안이라는 그런 자물쇠와 열쇠로 모두 잠겨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스트링필드 씨의 그의 책이 출판된 지 몇 년 후 ADC가 언급한 사람이 바로 CIA 전 국장인 앨런 댈러스라고 확인했습니다. 스트링필드 씨의 경험은 이 기관이 UFO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UFO에 대한 진실을 숨긴 것은 공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많은 전개로 인해서 더 이상의 그런 확신을 이제 고집하지 않습니다. 의견 변화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는 월버트 스미스가 세상을 떠나기 약 2년 전에 했던 대화였습니다. 이 대화 중에 스미스 씨에게 묻기를 UFO 정보를 대중에게 숨긴 것이 공군인지 아니면 다른 정부 부서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스미스 씨는 그 정보를 숨긴 곳은 공군이 아니라 정부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소수의 집단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자 스미스 씨는 자신이 언급한 집단이 누구인지 밝히기를 거부했고 대화를 재빨리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1964년 5월 보이지 않는 정부라는 책이 출판될 때까지 이 미스터리에 대한 명백한 열쇠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다음과 같이 마침내 말하고 있습니다. 특수그룹은 아이젠하워 시절의 비밀명령 5412에 따라 만들어졌다.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그곳이 5412 그룹으로 알려졌고 몇몇 내부자들은 지금도 그렇게 부른다. 그곳은 10년 동안 보이지 않는 정부의 숨겨진 힘으로 운영되었다. 특수한 그룹은 미국 정부의 다른 어떤 부서보다 더 비밀스러운 분위기에서 운영이 되었다. CIA 요원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기관이 정책을 정한 적이 없고 단지 상위 권한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하고 있을 때 항상 그 특수 그룹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뉴스위크 1964년 6월 22일자에는 보이지 않는 정부에 대한 리뷰를 실은 적이 있었는데 그들의 주요한 폭로 중 하나는 국가안보위원회 비밀 부속기관이었던 특별그룹 5412의 존재였습니다. 이 그룹은 대통령으로부터 특수작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임무를 특별히 받았습니다. 실제로 5412의 구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물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럼 5412 그룹은 월버트 스미스가 언급했던 정부에서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바로 그 소규모 그룹이었을까요? 앞서 언급한 사실들을 고려하면 이 질문에 대한 논리적인 답은 매우 긍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 가정이 맞다면 UFO 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심리를 얻으려는 모든 시도들이 몽땅 실패한 이유에 대한 작은 실마리나 답을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과거 출간된 책이었던 UFO의 증거라는 책이 국립정보보호센터의 사실적인 증거에 대한 6년간의 보고서가 UFO 문제에 대한 의회 청문회에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지금도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기를 바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대중은 결국 UFO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는 양도불가한 하늘로부터 받은 인간 고유의 권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럴 수 없다면 소위 최고위 특수그룹이 그들의 노력을 좌절시킬 수도 있는 걸까요? 그것은 분명 현명한 여러분들의 깊은 통찰력과 함께 시간만이 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단지 서론에 불과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음에 기분이 내킬 때 나머지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